자, 이제는 다중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화는 말 그대로 많을 다자의 겹칠 중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하는데, 그 채널은 원래 하나의 신호만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의 채널이라도 시간을 나눈다든가 주파수 대역폭을 나눈다든가 코드를 분할한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에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그걸 다중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먼저 FDM이죠.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파수 축을 Y축으로 잡고요, 시간축을 X축으로 잡는다면 이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이제 통신사업자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주파수 대역을 할당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역을 나눠야지, 나누지 않으면 신호를 여러 개를 동시에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음성이다 그러면 음성의 대역폭처럼 4kHz 정도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 것을 채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림에 이 채널을 나눠 놓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동일한 시간축이 이기잖아요. 시간에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죠. 이것을 FDM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다.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가 이제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한 인접한 어떤 채널 간에는 간섭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과 채널 사이죠. 채널과 채널 사이에 주파수 대역을 약간 띄어놔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호 대역, 가드 밴드라고 합니다. 가드 밴드, 보호 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대역을 이만큼 할당받았다 그러면 보호 대역을 군데군데 띄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보호 대역이죠. 그래서 보호 대역이 필요 없다면 이것들을 모아서 더 많은 채널을 만들 텐데, 이런 보호 대역을 어쩔 수 없이 둬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률이 이제 보호 대역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일단 이 방식은 이제 할당받는 대역폭이 좀 넓어야 많은 채널을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주파수 할당 대역폭이 넓을 때 이제 쓰는 방식이고요. 인접한 채널 간의 간섭을 좀 없애기 위해서 가드밴드, 보호 대역을 줌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의 주파수 낭비가 초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회로 구성은 TDM에 비해서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단순하다. 그 다음에 잡음 및 간섭에는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일한 시간에 여러 신호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호 대역을 띄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잡음이나 간섭에는 약한 방식이다. 그리고 얘는 이제 비동기 방식에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비동기 방식에 쓴다. 신호도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낼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이제 TDM을 공부하셔야 돼요. TDM. 자, 이제는 시간을 나누는 거죠. 자, 이게 시간축이에요. 시간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파수축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채널상 이렇게 대역을 나눴습니다. 시간폭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 시간폭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슬롯. 시간을 나눴어요. 자, 여기도 이제 A 채널과 B 채널 사이에다가 보호 시간을 둡니다. 이거를 가드 타임이라고 그래요. 가드 타임. 보호 시간을 두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림처럼 계속 다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띄엄띄엄 내가 쓰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를 보낸다 그러면 아버지. 다른 사람이 어머니를 보낸다 어머니. 다른 사람이 애삼촌을 보낸다 외삼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송 순서는 외버머삼 이렇게 나가지만 전송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수신단에서는 나만의 데이터를 뽑아서 처리하게 되면 아버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런 방식이 시간을 나눈다고 해서 TDM이라고 합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 이렇게 말을 해요.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그럼 이런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살펴보면, 자, 주파수 할당 대역폭이 이제 많지 않을 때 이런 방법을 쓰는데,
가입자가 증가하면 시간적 지연이 좀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처리 속도가 빨라야만 쓸 수 있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동기를 맞추는 방식을 씁니다. 동기식에 쓴다라는 거죠. 동기식에 쓴다. 아까 FDM은 비동기식에 쓴다 했잖아요. 얘는 동기식에 쓰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전체 회로 구성이 FDM에 비해서 복잡하죠. 그 이유는 동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당국 장치, 그냥 다중화만 본다면 FDM이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각 채널마다 수신단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국 장치만 본다면 FDM이 좀 복잡한데 전체 시스템으로 본다면 동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동기를 맞추는 시스템을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TDM이 전체 시스템은 좀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중화는 간단히 배웠고요. 이 다중화를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식 중에서 PCM, TDM입니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중요하게 PCM 전송 방식을 배웠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변조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송로에 보낼 때는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신호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다중화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중화 기술에는 TDM 방식을 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PCM, TDM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 PCM, TDM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채널을 24개의 채널을 묶어서 한 번에 전송하는 북미식이 있습니다. 이걸 북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명 나스 방식이라고 하죠. 노스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래가지고 북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 중에서 32채널이군요. 32채널을 묶어서 한꺼번에 보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유럽 쪽에서 쓰는 방식이죠. 일명 세프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프트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미식을 이제 다른 말로 T1 반송 시스템 이렇게 부르고요. 유럽식을 다른 말로 E1 반송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험에 이제 나올 때 E1 반송 시스템, T1 반송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나스, 세프트 이런 방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24채널 방식, 32채널 방식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나라는 요 북미식을 표준으로 썼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식이 전혀 안 나오진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유럽식은 외워주시고 북미식 위주로 외워달라라는 겁니다. 자, 소개는 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시험에 나올 것을 따져보죠. 일단 북미식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미식은 하나의 프레임이요. 한 번에 보내는 단위죠. 하나의 프레임이 자, 24개의 채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채널, 또 하나의 채널, 또 하나의 채널 등등등 해서 24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이에 뭔가를 띄워놨죠. 여기는 한 개의 비트가 있어요. 하나의 비트가 있습니다. 이게 동기용 비트입니다. 동기용 비트. 그래서 북미식은요, 맨 마지막 프레임의 끝에다가 각각 프레임을 구분할 수 있는 동기용 비트를 뒀어요. 그래서 동기용 비트를 제일 끝에 하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채널은요, 유럽식이든 북미식이든 간에 여기 안에는요,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즉, 8비트 양자화와 보완을 해서 보낸다라는 거죠. 8개의 비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첫 번째가 표본화 주파수예요. 북미식이든 유럽식이든 표본화 샘플링 주파수는요, 8kHz를 씁니다. 음성의 표본화 주파수는 8kHz. 8kHz, 8000Hz를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주기는 8000분의 1 에어볼이라고 했죠. 125 마이크로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북미식이든 유럽식이든 공통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수인데, 자, 통화로 수를 뭐라고? 북미식은 이 24개의 채널이 다 통화로로 써요. 통화로로 쓴다 이 말이죠. 통화로로 써요. 그래서 통화로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24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개. 그래서 세 번째 통화로의 수는 얼마다? 북미식은
24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는 어디로 보내냐? 분미식은요. 이 하나의 채널 안에 이 채널 안에 한 비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매 채널마다 하나의 비트를 이렇게 할당을 해서 각각 채널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형 비트가 각 통화로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화로 신호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각 채널마다 신호를 보내는 비트가 따로 있다. 신호형 비트가 있다. 비트가 따로 있다. 그럼 8개의 비트 중에서 하나를 신호용 비트로 써버리면 실제로 음성이 지나가는 정보의 양은 7비트만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식에 비해서 이제 좀 정보량을 보내는 양이 주는 거죠.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제 유럽식은요, 참고적으로, 유럽식은 전체의 채널이요, 여기 보이시죠? 전체 채널을 32채널로 나눕니다. 32채널로 나눈다, 이 말이죠. 한 가운데 채널은 16번째 채널이 있겠죠. 그 중에서 유럽식은요, 유럽식은 첫 번째 채널을 동기용으로 써요. 동기용. 한 채널을 싹 동기용으로 씁니다. 이게 여기는 음성의 정보는 없죠. 동기용 채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이 채널을 신호용으로 쓰는 거예요. 신호용 채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나머지 30개만 음성의 채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유럽식은 30채널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식은요, 이 채널을 모든 채널들이 다 신호를 보낼 때 써요. 그러니까 얘도 보낼 때 얘 걸 쓰고요. 얘도 보낼 때 얘 걸 쓰고. 이렇게 모든 채널의 신호는 얘 걸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채널을 신호를 볼 때 공통으로 다 쓴다 해서 공통선 신호 방식. 얘는 통화로 신호 방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성을 보내는 채널은 32개 중에 30개밖에 안 된다. 그래도 얘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럽식이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한 프레임의 비트 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몇 비트냐면 24채널이니까 24채널에 한 채널당 8비트가 들어있는데 맨 마지막에 동기용 비트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얘는 193비트가 돼요.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근데 유럽식은요, 유럽식은 32채널이죠? 32채널에 각각 8비트씩 있으니까 256비트예요. 유럽식은 한 프레임의 비트 수는 256비트다. 이런 말이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체 비트 수, 채널 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채널의 속도를 한번 볼까요? 속도. 5번째. 속도. 자, 한 채널의 우리가 속도를 정보 전송량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 전송량은 얘는 이제 한 채널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표본화 주파수에다가 표본화 주파수가 있죠. 거기다가 비트 수를 곱하면 이게 속도 bps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채널은 8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표본화 주파수는 8kH고 각 채널은 8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8을 곱하면 88에 64죠. 그래서 kH니까 kilo 단위는 bps죠. 그죠? 얘도 똑같아요. 8비트씩 되어 있고 표본화 주파수는 똑같으니까 64 kbps로 한 채널의 속도는 똑같다. 근데 한 프레임의 속도는 달라요. 한 프레임, 전체 프레임의 속도, 이걸 펄스 전송 속도라고 부릅니다. 펄스 전송 속도. 얘는 이제 한 프레임이 몇 비트로 되어 있냐면 193비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는 8kH고 곱하기 193비트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1.544 메가bps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표본화 주파수가 8kH지만 전체 비트 수가 256비트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2.048 메가bps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르십니까? 그러면 그만큼 자주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외웠죠? 그래서 이런 비트 수하고 이런 펄스 전송 속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특히 이 펄스 전송 속도는 시험에 단거리예요. 그래서 북미식은 1.544Mbps를 꼭 외우시고요. 유럽식은 2.048Mbps를 꼭 외우세요. 자, 이게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신 방식이 있어요. 압축 반식. 자, 우리가 북미식은 뮤라는 기호를 써요. 뮤라는 기호를 쓰고, 예, 압축 곡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압축률이 얼마냐 그러면 255짜리 있습니다. 255의 압축률을 갖고 있는 걸 써요. 얘는 압축률을 A라는 기호를 쓰고요. 얘는 87.6이라는 압축률을 씁니다. 자, 이 압축 곡선을 만들 때 얘는 15개의 선을 잘라서 만든 선이에요. 그래서 15절선식, 15절선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얘는 13개의 곡선을 잘라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선식이다. 절선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은 이제 자주는 안 물어보지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멀티프레임 수죠. 멀티프레임 수. 이런 프레임을 몇 개씩 보내냐. 이런 말이에요, 또. 멀티프레임 수요. 자, 얘는 북미식은 12개입니다. 유럽식은 얼마요? 16개요. 자, 멀티프레임 수를 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는 24채널 방식이고 얘는 32채널 방식이죠. 그것을 절반으로 딱 자르면 12와 16이 나옵니다. 어때요? 안 헷갈리죠? 그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티프레임 수 간혹 물어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정리했고요. 간혹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한 프레임에서 한 비트가 차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전체 한 프레임이 125 마이크로세컨드 아닙니까? 그 전체 비트로 나누면 한 비트가 차지하는 시간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유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빈도가 너무 낮아서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나온 것만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나와 있죠. 얘는 30채널인데 첫 번째 채널은 동기용 채널. 네, 그 다음에 16번째는 신호용 채널을 써가지고 통화 채널은 30채널이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 되죠. 제일 잘 나오는 것은 펄스 전송 속도입니다. 이런 것은 시험에 단거리예요. 기출문제 분석해 보시면 아주 많이 나오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PCM, TD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운 PCM에 관련된 비슷한 PCM 연관된 변조 방식을 배우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배운 PCM은요, 양자화 부하를 할 때 몇 비트 양자화를 하냐면 8비트 양자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데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송도가 좀 느리죠. 그래서 정보량을 좀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게 DPCM이 있습니다. 자, 이 DPCM은 자,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신호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예측값을 둬요. 예측기를 둬 가지고요. 그 전에 이제 들어왔던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올 신호는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예측기를 둡니다. 그래서 예측기를 둬서요. 실제 표본값과 실제 딱 들어온 표본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들어온 값, 그 순시 진폭값이라고 하죠. 그 값과 내가 아까 예측기에서 예측했던 값을 뺍니다. 그 차이만을 양자화하는 방식이 디퍼런셜 PCM입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PCM이 나온 거죠. DPCM입니다. 그래서 이 D자가 들어간 것들은 뭐가 들어요? 예측값이 들어가요. 예측기. 예측기를 둔다는 거죠. 예측기. 그래서 예측기를 둬가지고 순시로 들어오는 표본값에서 이 예측값을 뺀 그 차이를 양자하는데 몇 비트만? 4 내지 5비트만 양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요? 4 내지 5비트 양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1비트만 양자하자 한 것이 바로 뭐예요? DM입니다. 그래서 DM은
1비트로 양자와 부하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PCM 관련된 연관된 PCM 방식들이에요. 그러면 비트 수가 이제 높을수록 SMB는 좋으니까 일단 PCM이 SMB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DPCM, DM 순입니다. 그래서 SMB면 신호대 잡음비 면에서는 아무래도 잡음이 적은 PCM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송 대역폭 면에서 보면 대역폭입니다. 대역폭 신호가 차지하는 폭입니다. 대역폭에 보면 여기가 크고 여기가 큰 거 부등호는 똑같아요. 근데 신호의 대역폭은 작은 게 유리하죠. 그래서 DM 쪽이 대역폭 소모가 적다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에 따라서 스텝의 크기를 바꾸는 우리가 양자가 있다 했죠. 입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누는 양자가 있다 했어요. 일정하게 나누는 양자를 뭐라 했어요? 선형 양자와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스텝의 크기를 달리하는 양자, 비선형 양자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응기라고 합니다. 적응기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스텝의 크기를 신호에 따라서 적응해서 스텝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적응기를 두게 되면 여기에 A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A자가 붙는 것들은 다 적응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답티브 약자죠. 적응기. 그래서 이 밑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A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어답티브라는 적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력의 크기에 따라 스텝 크기를 달리해주면 오차가 굉장히 준다 그랬죠. 그래서 A자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A자가 들어가고 여기도 A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얘는 4 내지 5비트의 양자와 부하를 하고요. 얘는 1비트의 양자와 부하를 합니다. 얘가 적겠죠. 잡음이 적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시험 문제에 예측기와 적응기를 함께 두는 방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예측기와 적응기를 한꺼번에 두는 방식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